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 국민의힘 지지도는 당연히 저쪽 당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지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지지도가 저쪽 당보다 훨씬 하향으로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지지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앞으로 서울 경기 쪽에 내년도에 총선을 대비해서 어떻게 그 인지도를 올려서 서울 경기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의견을 묻고 싶다. 지지도를 올리는 방법,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지지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쁜 짓, 바보 같은 짓을 덜 해서 비호감을 낮춰갖고 지지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지지도를 올리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기대만큼 빨리빨리 착한 일 한 번 하면 1%, 두 번 하면 2%, 이렇게 딱딱 올라가면 좋은데, 이 지지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쌓이고 쌓여야 조금씩 올라가거든. 그래서 활력이 붙어야 쭉 올라간다고. 근데 지금 선거 5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착한 일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해서 착한 일 쭉 해서 마침내 4월 달에 속도를 붙였다 했는데 선거는 끝나. 그러면 고생하고 실제로는 별로 효과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짓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지금 당장 뭐 정쟁 유발 플래카드 내린다며. 내가 보기에 정쟁 유발도 아닌데, 아니 이재명이가 구속을 면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냐, 이게 무슨 정쟁 유발이야. 그냥 팩트지. 근데 정쟁 유발 플래카드 내리자고, 실제로는 정쟁 유발도 아닌데 그런 걸 내리고 있잖아요. 맞아면 착한 일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선거를 한 1년이나 2년 정도 남겼을 때 한 6개월 가까이 쭉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 착한 짓을 해가지고, 저거 국민들이 쟤네가 좀 뭔가 착하게 확실히 변화하려고 하긴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속도가 붙어서 지지율 올라가는 전략인데, 지금 6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바보 같은 전략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이미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효과적인 거는 비호감을 낮추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호감 비호감을 따지는 거는 중도층이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 우파는 설사 비호감이라도 찍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30%,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30% 지지다, 뭐 35% 지지다,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비호감적인 행동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착한 짓을 한 번 더 해서 투표장에 나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중도층, 대선 때 1년 반 전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 중에 한 15%가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다냐.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죽어도 나는 윤석열이야가 아니고, 하여튼 저 이재명이 저건 아니잖아 하고서 찍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뜻이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호감적인 태도 때문에 등을 돌리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호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 비호감을 줄이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 측근들 낙하산 태워서 공천 안 하면 돼. 예. 아무리 착한 짓을 많이 해도 대통령 측근이랍시고 낙하산 타고 누가 와서 폼 잡고 다니면 그걸로 2, 3%휙 날아가요. 내가 어제 논평을 하면서 나 낙하산이잖아 뭐 이러고서 거의 미친 소리를 한 그 부사장 누구 있어요.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당장 잘라라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비호감이에요. 그런 거. 아니 뭐 따지고 보면 농담처럼 그런 소리 할 수 있잖아 하고 넘어가면 국민들이 진짜 저것들 못 봐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10번을 해도 그런 그런 이 미친 소리가 한 번 나오면 한 달 내내 고생한 지지율 다 날아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나 낙하산이잖아 이런 행태를 없애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잘 하면 되는 거지. 공천 때 그런 짓 안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지지율 문제는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되게 선거는 확실한 우리 편을 100% 동원하고 또 저쪽도 확실한 자기네 편 100% 동원한 상태에서 중도층을 하나라도 더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게임인데 저쪽은 확실한 저쪽 편 100% 동원이 됐어요. 왜 됐냐면 이재명이가 탄압받는 사람으로 포장하는데 성공한 거야. 이재명이가 저게 완전 잡범이었는데 한동훈이가 실력 부족으로 이재명이 영장을 기각 사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 순간 이재명이가 잡범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았던 억울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중심으로 저쪽 세력은 거의 100% 다 결집됐다고 봐야 돼요. 그게 강서구청장 선거를 우리가 이기지는 못해도 저 정도로 큰 차이로 17.5%라는 큰 차이로 그런 선거는 아니었는데 그 선거 한 와중에 거의 종반전에 이 영장 기각 사태가 터졌고 그래서 확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쫙 결집했고 우리 쪽은 뭐 이재명이 하나도 못 잡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마음들이 어수선해지고 아이고 귀찮아 짜증나 해서 그냥 투표장에 안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편은 거의 다 결집했다고 봐야지.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을 국민의힘보다도 역전시켜서 더 많이 나오는 그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완돼졌어요. 누구나 다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이는 잡겠지. 문재인이까지 잡아주면 좋겠지만 문재인이는 총선 후에 잡고 총선 전에 이재명은 잡아야지. 이렇게들 다 생각했고 국회 표결까지 됐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제는 이재명이 감옥 간다. 그래서 다 잔치국수들 먹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허탈감, 상실감, 그다음에 우리 쪽에 대해서 원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동훈에 대한 원망이든 이원석에 대한 원망이든 이것들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나 이런 복잡한 심정들이 쫙 퍼져가지고 지금 많이 등을 돌리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지지를 해도 강도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되면 결국 4년 후에 2027년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다들 이제 조금씩 하게 돼버린 거야.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라는 게 현직 대통령과 맞짱 뜨는 놈이 그 다음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어쨌든 살아남아 갖고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맞짱을 뜨고 있잖아.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이가 다음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상해 있어요. 표정들이 다 안 좋아. 지금 여러분 저하고 만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 예. 마음 불편하거든. 그러면 이 표의 응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당에서는 착한 짓을 열심히 해가지고 중도표를 많이 좀 빨리 모아야 된다. 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상심한 우리 자유파의 마음부터 다시 돌려 세워놔야 돼. 우리 자유파를 결집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저쪽은 이재명 개딸들 해가지고 확실한 저쪽 지지층은 거의 다 모였는데 100% 거의 다 모였는데 우리는 지금 한 70%나 모여 있을까? 많이 지금 마음이 떠나 있어요. 이거를 다시 마음을 돌려 세우게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야. 중도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전략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저것들이 뭐, 이 자유파의 한 30%가 마음이 떠났다, 등을 돌렸다는 걸 모르든지 아예 무식해서. 알아도 뭐 저것들이 뭐 선거 가면 어떡하겠냐, 다시 우리 찍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자유파는 2019년 광화문 혁명을 할 때만 해도 정말 절박하고 처절했어. 나라 잃어버릴 것 같고 곧 나라 무너질 것 같으니까 뭐 윤석열이든 누구든 하여튼 이재명만 꺾고 정권만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면 누구든 좋다. 이렇게 막 절박하게 뛰었어. 근데 지금은 어제는 정권 되찾은 거야. 우리가 탈환한 거야. 뭐 국회의원 선거에 어찌 되겠지 뭐. 뭐 지더라도 뭐 그렇게 큰 차이로 지겠어? 그렇다고 뭐 저것들이 뭐 특별히 뭐 우리 편 같지도 않고 막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만연해 있어요. 이런 그 원인 이 제공을 국민의힘 쪽에서 또 많이 했어. 대선 끝나자마자 누구 덕분에 저거에 정권 잡았는지도 모르고 뭐 정가운 세력을 손절해야 된다는 둥, 뭐 우파 유튜브들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는 둥, 막 이런 식의 그 망언들을 막 뱉어내고 그런 주장들을 했던 자들이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에 당권을 잡고 있거든. 그리고 저것들이 얼마나 그 망언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 진짜 전투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것들을 위해서 다시 싸워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통일당 차라리 독자적으로 가자. 태극기 애국 세력들 차라리 신당 창당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대선 때는 2019년 대선 전에는 2020년 이때는 그래도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정권의 향배를 둘러싼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야 정권 탈환이 우선이지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권은 탈환했는데 뭐. 그리고 진짜 윤석열이 광화문의 대통령이 돼야 될지 아니면 저 김기현 똘마니들의 대통령으로 갈지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다. 왜 우리가 평생 저것들한테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다들 마음속 깊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의 결집과 그 전열 정비 단일 대우 구축을 위한 전열 정비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위원장을 그 연세대 임요한 박사님 생각 어떠신가 물어보고 싶고요. 또 저기 이준석하고 유승민 의원
내쳐야 되는데 이준석은 내쳐도 이준석은 험지에 공천을 줘서 보내야 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의견 같은데 박사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체제가 계속 가면서 저것들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선거는 졌는데 임명직 당직자들만 살펴봤고 김기현이랑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그냥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지그들도 아는 거지. 그래서 뭔가 좀 폼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얘기되고 있는 게 혁신위원회예요. 혁신위원회. 그런데 지금 선거가 6개월이 안 남았어요. 4월 10일이에요. 선거를 4월 10일로 계산하고 소급을 해서 이렇게 정치 일정표를 짜보면 공천은 늦어도 2월 말에는 공천을 끝내야 돼요. 2월 말 3월 초에는 공천을 끝내야 한 달 전이라도 공천은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2월 말에 최소한 늦어도 2월 말에 공천을 끝낸다고 계산하면 보통 공천을 하는데 길게 걸리면 석 달도 걸리고 뭐 빨리 해봤자 2달은 걸리거든. 이게 한 달 안에 이게 253개 지역구가 후다닥,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 후보가 한 40명이 후다닥 이게 안 된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천은 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라도 어쨌든 경선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2월 말에 공천을 끝내려면 최소한 공천의 실무적인 시작을 1월에는 해야 돼. 1월에는 공천 작업이 들어가야 2월 말에 공천이 끝나. 그렇죠? 그리고 공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선대위를 띄워야 돼. 선대위를 띄워야 되는데 선대위는 공천 끝난 다음에 2월 말쯤 띄운다고 칩시다. 공천 시작을 1월 초에 하려고 그러면 그 공천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그 전에 우리가 구성을 해야 돼. 그리고 공천을 관리하고 공천관리위원들을 임명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내일부터 당장 발표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그동안에 253개 지역의 당무라든지 당무감사 결과라든지 또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의정활동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돼. 또 여의도연구원에서 그 상대 후보를 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같은 걸 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쪽이 확실하면은 그냥 공천하지만 아니면은 또 찾아다녀야 돼, 사람들을.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공관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공관위원회가 1월 초부터 공천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면 1월 초부터 각 지역에 출마할 사람들 면담을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253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한 달 정도는 시간을 줘야 돼. 한 달 정도는. 그래서 12월 초에는 공관위가 띄워져야 한 달 정도의 사전 작업을 거쳐서 1월부터는 공천 작업에 들어가고 2월 말에 공천 작업이 끝나고 선대위가 구성이 된 다음에 4월 10일까지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12월 초에 공관위를 구성을 해야 될 아무리 늦게 잡아도 12월 초에는 공관위를 구성해야 되는 거야. 한 달 반. 지금이 10월 말이잖아 벌써. 그럼 사실은 한 달 후에 공관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혁신위 구성을 지금 하는 거야. 공관위 구성이 아니라. 지금 공관위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관위원장감을 찾아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공관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혁신위 구성을 하겠다고 이러고 다니는데 혁신위 위원장도 못 구해서 열흘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간표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혁신이 띄우고 인재 영입이 띄우고 총선 기획단 띄우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그 사이에 그 시간들을 많이 까먹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합쳐서 공관위를 띄우고 선대위를 띄우는 거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이 혁신위를 자꾸 띄우려고 해. 그거는
명분 없이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김기현 세력의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분식하기 위해서 안 띄워도 될 혁신위를 띄우는데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혁신위는 별로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위가 구성돼서 저것 혁신위가 예컨대 뭔가 혁신안이라도 발표하려면 또 최소한 한 달은 또 기다려야 돼. 혁신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시간표와 전혀 안 맞는 짓을 이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 구성은 별로 의미가 없다. 구성되더라도 이렇기 때문에 선거에 별 영향을 못 주는 김기현을 카모프라치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못 하는데, 그 혁신위를 구성을 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할게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혁신위 구성할 때가 아닌데, 근데 혁신위 맡아가지고서 괜히 이름이나 더럽히지, 그렇게 생각해서 다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이가 혁신위를 어쨌든 구성하겠다고 막 밀어붙이고, 또 여러 사람한테 진정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중에 혁신위원장을 수락할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중에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론이 되는 모양인데, 인요한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인요한은 호남 사람이고 원래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인데 귀화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크기를 호남에서 컸어. 그런데 확실한 우파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인요한의 발언을 보면 뭐 아주 확실한 이 자유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세브란스 의대에 활동한 이 인요한 박사의 여러 이력들을 보면 대국민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를 한 적도 없고 정치를 몰라. 이 선거판의 이 긴박한 이 상황에 혁신위원장으로서 임팩트 있게 뭔가 국민의힘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 이거는 난 기대 못해요. 난 인요한 박사랑 비교적 가까운 사람인데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요한 박사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이 시점에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박사를 추천한다? 이건 뭔가 좀 인요한이라는 이 그릇을 우리가 지금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선대위 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어떨지 모르겠다. 이 사람 유세도 잘하거든. 농담도 아주 잘하고. 예. 아니 그런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정치적 욕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활동할 사람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준석을 그래. 그거 공천 줘서 알겠어요. 예, 공천을 험한데 당선이 어려운 지역에 공천 줘서 떨어뜨리게 하는 거, 그거 꼼수잖아요. 이준석이 아무리 싸가지 없고 미워도 그렇게 꼼수를 쓰는 건 안 좋아요. 그냥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의 정체성과 달라서 우리가 공천 못 주겠다 하면 못 주는 거지, 안 주는 거지. 예, 그 부담이 얼마나 크든 그렇게 해야 당당하지. 실제로는 저거 마음에 안 들면서 이거 이준석이 어떻게든 저거 쳐내야 되는데 하면서 공천 안 주면 우리가 타격받을까봐 어려운데 공천 줘서 너 나가서 죽어라. 그거는 종북 주사파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리고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같은 얍삽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 자유파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이 같은 자는 공천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안 줘야 되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유승민이 같은 자도 공천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지금 탈당한다 그러는데, 이것들이 탈당하면서 정치인은 명분에 죽고 사니까 뭔가 명분을 세울 거라고. 명분 세우기 전에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이 명분을 세워서 마치 자기들의 자발적 결단인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유승민이한테 원래 지역구였던 대구 동구를 공천 주겠다 그러면 나가겠어요? 이준석이한테 지가 고향이 어디 의령인지 의성인지 어디 그쪽이라며
그쪽 가서 공천 받아서 나가라 그러면 그 자가 나가겠냐고요. 탈당하겠냐고.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김무성이나 다 그 얍삽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들한테 정책 명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는 명분을 우리가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또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 한 30% 정도가 당에 실망하고 지금 돌아선 상태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니까. 유승민이 이준석이 같은 거 허접한 것들을 당의 명분을 가지고서 쳐버리는 그 과정이 있으면 등을 돌렸던 30%의 자유우파가 돌아온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당당하게 승부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당 대표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는 그게 안 먹히니까 밑에서 어떤 그 일의 순서가 거기 국민의힘에 가서 그 중대성을 알리고 어떤 거기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어요. 제가 생각을 하고 요 그다음에 우선 그 길거리에서 일하는 그분들 지금 선거 그 제도가 선거하는 방식이 요번에도 지난 4년 전과 같이 한다고 하면은 인지도에서 거기에서 크게 어떤 그 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비례대표제에서 해가지고 한 몇 석은 좀 우리가 선거 전략을 그래 짜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박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예. 그 지난번 전당대회 때 김기현도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고성구 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선거를 앞두고 표가 필요하면은 김기현이도 고성구 TV에 나와서 호소하고 가요. 그런데 지금은 고성구 TV에 당직자들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직자들이 고성국 TV에 나와서 뭘 얘기를 하면 김기현이나 당 지도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굳이 뭐 김병민이나 장해찬이나 이런 젊은 친구들을 뭐 내가 고성국 TV에서 좀 나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싫다고도 못하고 또 나와서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뒤로 무슨 해코지를 받나 그러고 걱정도 할 거고 그러니까 괜히 젊은 친구들 그렇게 그런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 싶어서 제가 일체 지금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요즘 아주 많이 느낍니다. 그냥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비례대표 문제는 이번에도 3년 전처럼 비례정당을 따로 띄워서 선거를 할 수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지금 국민의힘이 3년 전처럼 비례정당을 다시 만들 거냐? 그냥 만들었던 거 그냥 놔두면 그냥 그거 쓰면 되는데 저것들이 굳이 미래한국당을 없애버렸거든. 1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거기에 무소속에 윤상현도 있었고 했는데 거기 미래한국당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20석 만들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섭단체가 2명이 된다.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하나,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하나. 어쨌든 우파 교섭단체는 둘이다. 그런데 좌파는 저게 의석수가 168석이라도 교섭단체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하니까 우리는 의석수는 절대적으로 적지만 교섭단체 대표로는 1대2로 우리가 유리하다. 이건 무조건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미래한국당에 한 명을 더 집어넣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지. 이걸 왜 없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없앴어.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 이걸 없앴어요. 없애놓고 왜 없앴는지 이유는 뭐냐면 총선 끝난 다음에 황교안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라졌잖아요. 근데 미래한국당이 황교안의 그 지원 세력이 될까봐 겁이 나서 없애버린 거예요. 진짜 치졸한 것들이지.
아니, 그렇게 없앴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다시 또 만들어야 될 판이야. 뭐 당 이름을 뭐로 하든 다시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그런 그 바보 치졸한 짓을 또 하지 말고 비례정당 만들지 마라. 이미 있는 우파 정당들이 있지 않냐. 자유통일당 있고 자유민주당 있고 우리공화당 있고 또 정당은 아니지만 우리 자유우파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얼마나 많냐. 이 사람들이 다 통합을 해서 자유우파의 비례정당 역할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지역구에 후보 안 낼 테니까 자유우파 분열 안 돼서 좋고 또 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따로 옹색하게 따로 만드는 건 안 해서 좋고 그리고 이미 있는 자유우파 진영 전체가 비례정당을 통해서 의회 진출을 해서 좋고 다 좋지 않냐. 지금 이렇게 제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고 뭐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욕심이 배밖에 나온 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자기들이 따로 비례정당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의석을 자기들이 더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협상을 좀 더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를테면은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전투력이 강한 우리 자유우파 전사들이 대거 이 비례대표 후보의 명단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저 종북 주사파들이 그렇게 하거든. 더불어민주당과는 별도로 열린시민당인지 뭐 열린 뭔지 해가지고 여기 출신들 그게 최강욱이 김의겸이 뭐 이런 것들이잖아. 아주 독한 소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그 비례정당 출신들이거든. 윤미향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는 그런 역할 분담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나갈 사람들은 좀 그럴듯한 사람을 공천하고 비례는 어차피 정당 투표로 하는 거니까 뭐 품격, 인품이 별로 좋지 않거나 뭐 품성이 별로 좋지 않거나 성질이 더러워도 일단 정당 보고 찍으니까 국회의원 배지는 달 수 있어. 그래갖고 이것들을 윤석열 저격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는 이미 그렇게 지난 3년간 해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우리가 진짜 꼴보기 싫은 것들 하면은 쫙 나오는 순서 있잖아. 예, 윤미향이, 최강욱이, 뭐 김의겸이 하는 것들이 다 비례정당 출신들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 미래한국당 당시에 미래한국당 출신들이 얌전하기가 그럴 수가 없어. 이건 완전히 진짜 범생이들만 다 뽑아놨어. 거기 전투력 가가지고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우리 자유파가 비례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해서 공천한다면 진짜 전투력 강한 사람들을 대거 공천해서 국회로 진출시키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조금 지금 제가 해보고 있는 중이고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부정선거 말만 나와도 모든 사람들이 그 시시하고 그랬는데 국가정보원에서 발표를 하고 난 뒤에는 그게 맞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2020년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그리고 며칠 전에 끝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이게 두 가지 부정선거가 이게 막 혼재돼 있어서 좀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거는 강서구청장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2020년 3년 전 총선에서의 부정선거는 확실히 그 여러 가지 정황도 그렇고 물적 증거도 그래서 또 국정원의 그 보안 그 점검의 결과도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재검표 요청을 김명수 대법원이 이유 없이 이거를 3년 가까이나 끌어가지고 아직도 재검표를 제대로 안 한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거 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고 우리가 선거관리 주체가 돼서 선거를 치른 작년 6월 지방선거, 그리고 한 달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선거관리 책임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나 행안부가 실무적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행안부나 선관위는 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하는 곳이거든. 그래서 작년 6월 지방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올해 강서구청장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래도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의 그 보안 감사 결과 그 북한이나 중국의 해커들의 굉장히 취약하다, 부정선거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진단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즉각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이제는 문재인이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건 우리니까. 그러니까 5달밖에 안 남은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북한 해커나 중국 해커나 또는 저 종북 주사파들의 그 부정선거 시도를 원천 봉쇄할 거냐라고 하는 정말 화급한 과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를 다 종북 주사파 잘못이라고 치고 나가는 거는 공격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제도 개선을 2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사전투표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전투표 폐지하자, 전자개표 폐지하자, 이렇게 2개로 요약되죠. 둘 다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선거법을 고쳐야만이 되는 거야. 이건 대통령의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법은 언제 고쳐져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다수파가 됐을 때나 비로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가 맞다면 지금의 체제는 무조건 지금의 선거 시스템, 사전투표 이틀 하고 그것도 아주 쉽게 하게 하고, 그리고 전자개표하고 하는 거는 종북주사파한테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야. 지것들한테 유리한 거 지것들이 왜 고쳐? 절대 안 고치지. 그런 거는 백날 우리가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물론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경고하는 건 필요해. 그렇지만 우리가 100번 얘기해봤자 결국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법을 고치지 않으면 사전투표는 모두 없애지 못해. 법을 없애지 않으면 전자개표를 없애지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 여당한테다가 사전투표 없애라 라고 주장하는 거는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공격이야. 그 얘기를 하려면 총선 승리를 한 다음에 법을 고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방대를 비롯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분노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다 공감하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게 냉정하게 풀어가야지. 절차와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물으셨으니까, 저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입법 과제로 사전투표 폐지,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는 살려놔야 돼. 당일날 투표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를 확 넓힌 거야.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예전에 부재자 투표는 살리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해야 되고 전자 투표는 없애고 수개표로 바꾸는 것을 법 개정을 해야 돼요. 네,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법원장이 누가 되건 새로 임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대법원장한테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해야 될 미션은 김명수가 3년 이상 질질질질 끊고 은폐하려고 했던 재검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정과 불법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고 사법 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치는 40 총선에서 우리가 이긴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관위를 거의 공중분해 수준으로 해체해가지고 그 국정원이 얘기한 그 보안 취약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5달 안에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민간 기업들과 정부가 손잡고 하면 못할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예. 다만 선관위가 저게 버티고 까부는 거거든. 그러니까 버티고 까부는 선관위를 박살내는 일은 대통령이 해줘야 돼. 그런 식으로 일의 차원과 순서를 나눠서 고민해야 된다. 무작정 부정선거다 그러고서 막 분노하고 그냥 흥분해가지고서 부정선거 얘기는 안 하고 말이야 엉뚱한 소리만 한다 그러고 이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면 나도 흥분하고 맨날 욕하고 다니겠어. 그런 거 아니잖아.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 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화이팅!